1939년 9월 3일 독일군의 폴란드 침공 이후 프랑스와 영국은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 순간은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교정국과 중립국 모두에서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치명적인 무력 충돌이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그 영향은 전쟁 중인 국가들, 특히 독일에 더 컸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3제국의 민간 생활은 1933년 이후 독일 역사 초기와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나치 정권은 독일 국민의 일상, 사회화 방식, 문화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장에서 벗어나 요제프 괴벨스가 교묘하게 조작한 선전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나치 독재 시대의 일반 서민들의 일상생활은 역사책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3제국의 생활 방식을 보호하기 위해 나머지 국민들이 왜 전장에서 목숨을 바칠 의향이 있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백만 명의 독일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하기 전까지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공화국이었습니다. 이 15년간의 시기는 전례 없는 경제적, 사회적 위기로 점철되었습니다. 1919년 독일 시민들의 평균 소득은 1차 세계대전 이전보다 25%나 낮았습니다. 그리고 1921년에서 1923년 사이에는 극심한 초인플레이션이 독일을 강타했습니다. 극심한 초인플레이션이 절정에 달했을 때 독일인들은 단 1달러를 사는데 1조 마르크가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이 현금이 가득 든 수레를 끌고 상점에 가서 생필품을 사는 모습은 흔한 광경이 되었습니다. 히틀러가 제국의 총리가 되었을 무렵 독일 경제는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도력 아래 독일 경제가 번영할 것이며 그 혜택은 모든 독일 시민에게 돌아가겠지만 순수한 인종이어야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치는 위기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데 매우 능숙했고 이것이 그들의 정치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처음에는 공산주의자, 그 다음에는 유대인이었지만 히틀러는 바이마르 공화국 전체에 걸쳐 독일인들의 삶의 방식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히틀러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경제적 갈등뿐만 아니라 수년간 지속된 심각한 문화적 타락의 원인이었으며 이는 독일 국민의 도덕적 기반을 오염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치의 정치 프로젝트는 단순히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제를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바이마르 사회를 완전히 해체하고 인종과 민족 전통의 원칙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나치 이념은 혁명적이었지만 매우 비이성적이고 권력지향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933년 제3제국의 출범과 함께 6,500만 독일인의 일상생활은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의 계획은 단순히 현재 독일 인구만을 포함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했습니다. 나치당은 레벤스라움이라는 오래된 팽창주의적 개념을 차용하여 중부 및 동유럽 대부분을 아우르는 대제국 건설 경쟁에 적용했습니다. 레벤스라움은 독일인에게 생활 공간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른 모든 인종보다 우월하다고 여겼던 아리아 인종이 온전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공간 중 일부에는 유대인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민족이 거주했지만 다른 지역은 현재 다른 국가에 지배해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모든 연설에서 독일 국민이 생활 공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무력으로 차지할 권리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이 이념에 공격적이고 혁명적인 측면에 공감했지만 노년층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상실한 영토를 절실히 인식하고 그 영토를 되찾을 기회를 환영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진정한 독일 제국은 현재 국경이 가리키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국민들에게 강력히 주장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바이에른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인 브라우나우아민에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그는 독일에서는 외국인이었지만 신문에서만 그랬습니다. 그는 독일인이라는 것은 출생의 문제가 아니라 혈통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인과 독일인은 아리아인의 혈통으로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팽창주의적 명령 중 하나가
오스트리아를 독일 제국에 합병하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상실한 일부 영토를 회복하는 것이었던 이유입니다. 자를란트는 1935년에 독일 영토로 돌아왔고 1938년 뮌헨 협정에 따라 독일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수데텐란트라는 지역을 회복했습니다. 제3제국은 결국 체코슬로바키아 전체를 점령했고 1399년에는 폴란드까지 침공했는데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당시 독일 국민 대부분은 약속된 대독일 제국에 도달하기 위한 이러한 필수적인 조치들을 지지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시민들은 전쟁이 전장에만 국한될 것이고 폴란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에서의 초기 승리가 국내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배급과 식량 부족은 전쟁 초기 몇 달 동안 주로 독일 여성들에게 가해진 수많은 불편 중 2가지에 불과했습니다. 전장을 떠나서 제3제국의 여성으로 사는 것, 제2차 세계대전 발발 훨씬 이전 나치는 시민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완전히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치당에 따르면 바이마르 공화국의 여성들은 사회민주당 공산주의자 그리고 유대인들 덕분에 헌신적인 주부라는 본래의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히틀러 이전의 정부들이 여성들에게 투표권과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여성들을 남성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여성들을 본래의 온순한 아내가 아닌 자신의 의견을 가진 사고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여성들은 직장을 구하러 나갔을 때 집안일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남성 실업률을 심화시키고 임금을 폭락시켰습니다. 제3제국에는 소위 이중소득자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남성의 임금은 어떤 가족이든 부양하기에 충분해야 했습니다. 물론 바이마르 공화국의 길고 험난한 세월을 겪은 후 이는 여성들의 독립성 상실이 아니라 일상의 투쟁에서 반가운 휴식처로 여겨졌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장시간 일하지 않아도 되고 집안일과 육아를 돌볼 시간이 생긴다는 가능성을 환영했습니다. 히틀러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모든 남성에게 일자리가 보장되고 경쟁력 있는 급여가 제공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약속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가 여성을 일터에서 배제하려 했던 것은 단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여성의 비율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933년 이후 전체 대학 정원의 10%만이 여성에게 주어졌지만 일부 자료에 따르면 이 수치가 항상 존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은 새로운 지도부에서도 배제되었고 나치 정부에서는 비서가 되는 것만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정치는 여성에게 적합한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나치 여성 단체들의 임무는 여성들을 여성의 전통적인 영역, 즉 그들의 자연스러운 의무와 권리로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1933년 일자리 창출 노력의 첫 단계는 여성들을 노동시장과 대학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지원금과 자녀수당 제도의 도입은 반판 해방운동의 일환이었습니다. 또한 나치는 소위 가정의 해 제도를 시행했는데 이는 모든 여성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시도하기 전에 최소 1년 동안 가사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1935년 이후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노력의 역설적인 본질이 명백해졌는데 특히 미혼 여성에게 그러했습니다. 미혼 여성들은 노동 과정에 다시 흡수되어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처럼 노동시장에서 무력한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1938년 여성 근로인구는 1933년 424만 명에서 52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쟁을 지원하고 남성 전투원을 대체하기 위해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여성들 사이에서는 농장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는 추세도 점차 커졌습니다. 전쟁 발발과 함께 대학에 진학하는 여성 수도 증가했습니다. 제3제국에서 여성의 승진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남성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적어도 전쟁 이전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의 대표성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여성을 근대 노동 과정에서 배제하려는 나치의 본래 의도는 점진적인 산업화와 사회 경제적 동원의 결과로 좌절되었습니다.
여성의 경제적 해방은 전쟁 기간 동안 지속되었고 심지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제3제국에서 여성의 정치적 권리는 국민 투표에 의한 동의에 국한되었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치의 전쟁 정책에 내재된 근대화에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적 부산물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전체주의 국가는 그 나름대로 새로운 사회 구조를 특징짓는 사회적 이동성과 평등에 상당히 기여했습니다. 나치 정치 프로그램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여성, 특히 성행위를 포함한 모든 여성을 재교육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국가가 승인한 선전, 게슈타포를 통한 사생활 감시, 그리고 일반 독일인들의 협력을 통해 달성될 것이었습니다. 사회의 사생활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었으며 15세기에서 18세기 사이 종교재판소가 자행했던 사생활 감시와 테러에 비견될 정도였습니다. 이는 주로 도시, 특히 베를린과 뮌헨과 같은 대도시의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바이마르 공화국이 가져온 성해방의 주요 수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전역에 흩어져 있던 작은 마을과 소도시들의 삶은 매우 달랐습니다. 나치 정권은 마을 여성들의 삶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지만 도시에서 일어난 일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나치는 마을 여성들에게 공적 삶을 제공하고 별도의 여성단체를 설립했으며 소녀들을 위한 일종의 국가봉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국가사회주의 여성조직, 독일 여성연맹, 그리고 노동서비스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단순히 이념적 재교육 기능을 수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이 마을이라는 좁은 경계를 넘어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다른 지역 여성들과 교류하며 사회 계층의 경계를 넘나들도록 했습니다. 더 나아가 군복무와 노동은 마을에 만연했던 주로 동거하는 결혼 방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요컨대 모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치즘은 전통적인 마을 생활의 틀에서 일종의 해방을 가져왔습니다. 완벽한 독일 여성은 아내이자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날 자체가 주요 선전 행사가 되었고 1934년에는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괴벨스는 모든 갈색 셔츠단, 히틀러 유겐트, 그리고 다른 나치당 조직들에게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에게 휴일을 주도록 명령했습니다. 극장들은 어머니의 날에 관련 연극을 공연하고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무료 티켓을 제공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사제와 목사들은 모성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1939년 5월 어머니의 날에는 4명 이상의 자녀를 낳은 300만 명의 여성에게 독일 전역에서 열린 특별의식에서 제국의 어머니라는 칭호가 수여되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지위는 특별히 주조된 어머니 명예 십자가 수여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4명의 자녀를 낳은 여성에게는 청동, 6명의 자녀를 낳은 여성에게는 은, 8명 이상의 자녀를 낳은 여성에게는 금으로 수여되었습니다. 이는 히틀러가 직접 십자가를 달아줄 만큼 충분히 주목할 만한 업적으로 여겨졌습니다. 히틀러 유겐트 착용자는 식료품점에서 줄을 설 필요 없이 건너뛸 수 있었고 히틀러 유겐트 단원들은 거리에서 그들에게 경례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10명의 아이를 낳은 어머니들은 히틀러를 10번째 아이의 대부로 삼는 연계를 얻었는데 남자아이의 경우 아기의 이름을 아돌프로 지어야 했는데 히틀러의 교회 박해에 분개했던 가톨릭 가정들은 이를 다소 불쾌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나치 집회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히틀러의 연설을 들어보세요. 제3제국 시대에는 히틀러의 연설을 듣는 것이 의무적이었습니다. 모든 학교는 수업을 중단하고 라디오를 공식 밴드에 맞추었고 모든 공장과 사무실의 확성기에서 연설이 흘러나왔습니다. 히틀러 유겐트와 다른 단체 회원들은 히틀러의 연설 중 일부를 암기하고 자주 반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가 독일의 독재자가 되기 훨씬 전부터 그의 연설은 엄청난 인기를 누렸고 강요 없이도 군중을 사로잡았습니다. 히틀러는 나치당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1919년에 기존 조직인 DAP 독일 노동자당에 가입했습니다. 당에 가입한 지 한 달 후인 1919년 10월 16일 히틀러는 뮌헨 맥주홀에서 열린 회의에서
100명의 청중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곧 그는 뮌헨 외곽의 민족주의 단체에서도 연설하도록 초대받았는데, 예를 들어 1920년 5월에는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독일 국방공세동맹 집회에서 연설했습니다. 1920년 2월 24일 뮌헨 맥주홀에서 열린 최초의 대규모 집회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때쯤 히틀러는 당의 주요 선전 연설가로서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명목상의 주요 연설자는 민족주의 의사였지만 이 회의를 조직하고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발표한 것은 히틀러였다. 25개 조항으로 구성된 새로운 당 강령과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으로의 당명 변경이었다. 당명 변경은 독일 노동자당을 다른 사회주의 정당들과 차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의 사회주의는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회 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동계급 내에서 볼셰비즘에 맞서 싸우는 것을 의미했다. 대중집회는 히틀러의 인기와 당내 독재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더욱이 당의 진정한 창설자이자 명목상의 의장인 안톤 드렉슬러는 외부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직업이 없었던 그의 끈질긴 동료 히틀러만큼 당이나 선정아로서의 경력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단호한 생각에 정치인은 자신의 직업이었고, 이는 잃을 것은 없고 얻을 것은 많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히틀러는 당의 거의 모든 중요한 회의에 참석했고 당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히틀러, 괴벨스, 율리우스 슈트라이허, 그리고 다른 초기 나치 당원들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전역을 순회하며 점점 더 인기를 얻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극장과 강당을 예약했지만 곧 연설을 들으려는 많은 군중 때문에 광장에서 집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나치 당원들은 당의 공격 부대인 갈색 셔츠단의 대규모 호위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갈색 셔츠단이 하루 일찍 도착하여 거리로 행진하며 반유대주의 구호를 외치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1935년 8월 30일 율리우스 슈트라이허는 함부르크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날 갈색 셔츠 돌격대원들을 태운 트럭 2대가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거리를 지나가며 유대인들을 멸망시키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길에 던졌습니다. 함부르크 당원들은 집회 참석이 의무적이라는 말을 듣고 실업자들에게 10라이히스마르크의 티켓을 제공하는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실업자들은 나치 신병 모집 담당자들의 주요 표적 중 하나였습니다. 당에 가입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잃을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2만 명이 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자 중 다수는 돌격대 SA, 친위대 SS, 히틀러 청소년단 히틀러 유스, 노동봉사단 레이버 서비스 등의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슈트라이허의 연설 중 예정된 지점에서 박수를 이끌어내기 위해 청중석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집회 직전이나 직후에 폭동이나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나치당의 최고이자 가장 성공적인 연설가는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그는 직접 연설문을 썼고 독일 전역을 길고 힘든 순회 공연을 하며 연설하고 관리들을 만나고 국가 원수로서 의전 행사를 치렀습니다. 히틀러는 대중연설에 대한 헌신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스타일은 종종 단호하고 거침없었지만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그에 따라 연설을 수정하는 유연성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집회에는 온 가족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은 지도자와 더 가까워지고 그의 국가 계획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히틀러 유겐트와 SS 대원들은 가족들을 맞이하고 아이들에게 검은색 나치 문양이 있는 작은 붉은 깃발을 선물하여 지도자가 연설할 때 환호하도록 했습니다. 공식 퍼레이드와 기념 행사는 규모가 매우 컸고 모든 가족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참석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특히 히틀러가 방문했을 때 나치 집회는 거대한 사회적 친숙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독일 학교에서의 세뇌와 세뇌, 나치가 집권하기 훨씬 전부터 히틀러는 독일 어린이들의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1933년 공립학교가 독재 정권의 통제하에 놓이면서
히틀러가 염두에 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세뇌였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생물학이나 역사 같은 전통적인 교과목들은 인종 이념과 사이비 과학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수학조차도 나치 선전을 유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국가가 하루 내 마르크의 비용으로 30만 명의 정신질환자를 치료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을지 자주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사들은 새로운 교육 과정을 승인하고 나치 교사 연맹에 가입하여 당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1927년 4월 한스 쉔이라는 교사가 설립한 이 연맹은 1933년 1월 말 12,000명에서 연말 22만 명으로 회원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교사들은 새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명백히 드러내어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1936년에는 전체 교사의 97%, 약 30만 명이 회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강제로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여성 교사의 3분의 1은 히틀러가 집권한 해에 주부이자 어머니라는 주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조기 은퇴를 강요받았습니다. 초중등 교사는 대부분 남성이었고 정치 교육 수업에 참석하고 이전의 정치적 입장을 반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이 끝난 후에도 교사들은 자신의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을 감시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교사를 싫어하는 학생들이 게슈타포에 신고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으며 게슈타포는 교사들을 거의 즉시 체포하고 신문했습니다. 모든 위법, 일탈 또는 불성실한 발언은 연방교육부에 보고되었는데 교육부의 주요 목표는 모든 학교, 대학, 연구소가 국가사회주의 이념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7세에서 11세 사이의 모든 어린이는 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다녀야 했습니다. 제3제국 시대에는 거의 모든 교실 벽에 아돌프 히틀러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매 수업 시작과 끝에는 교사와 학생들이 오른손을 들어 인사했는데 이는 공식적인 독일식 인사였습니다. 수업이 중단된 후에는 학생들이 학교 강당에서 라디오로 주요 정치 연설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 후에는 교실에서 연설 내용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중등교육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문법학교는 일반 교양 교육을 제공하고 졸업 후 고등교육 진학을 준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고 레알슐레는 전문기술 교육에 집중했습니다. 독일 중등학교에서는 영어를 제1 외국어로 프랑스어를 제2 외국어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학생에게는 라틴어가 가르쳐지기도 했습니다. 여학생에게는 기본 교과목 외에도 비서기술, 가정과학, 바느질, 미술, 음악 등을 가르쳤습니다. 독일 민족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1918년 패배의 책임을 연합군 승정욱과 유대인에게 돌리기 위해 역사는 문자 그대로 재편되었습니다. 생물학에서 지리학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과목에서 인종적 순수성이라는 주제가 가르쳐졌고 레벤라움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우월한 아리아 혈통의 보존은 유대인을 전염병을 퍼뜨리는 해충에 비유하는 음흉한 선전 영화들을 통해 강조되고 묘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선전 영화들은 정신적, 신체적 장애인들의 영화와 사진을 통해 국가의 강제 불임 수술과 안락사 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나치가 찬간한 인종지식이라는 새로운 과목을 통해 6세부터 학생들에게는 기발한 인종 이론이 소개되었고 마치 아리아인 우월 인종의 우월성과 유대인과 슬라브 인종의 열등성을 입증하는 사실처럼 제시되었습니다. 1935년 뉘른베르크 법에 따라 모든 유대인이 공립학교 시스템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러한 이론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33년 이래 국가사회주의당이 시행한 또 다른 유형의 교육이 있었는데 이는 국가의 미래 엘리트를 형성하는 데만 목적이 있었습니다. 미래의 국가사회주의 지도부는 학생의 연령과 훈련 유형에 따라 4개의 다른 기관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더 캐슬스이라는 이름의 최초의 이러한 학교는 1933년에 국가정치교육기관 또는 나폴랏과 동시에 설립되었습니다. 1937년부터는 아돌프 히틀러 학교라고 불리는 학교도 있었고
1911년에 알프레드 로센버그가 마침내 최고 학교 수프림 스쿨이라는 꿈의 기관을 건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최고 학교 중 최초이자 유일한 학교는 프랑크푸르트에 건립되었지만 전쟁 후 폐쇄되면서 수명이 짧았습니다. 폴라 나포라트는 10세에서 18세 사이의 소년들을 위한 기숙학교였으며 어떤 면에서는 프로이센 생도 훈련학교의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나폴라 학교는 기존 기관들을 국가사회주의적으로 재편한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군사 정신 함양, 프로이센과 국가사회주의 가치의 융합, 용기, 헌신, 그리고 소박함의 함양에 집중했습니다. 항상 고위 SS 장교의 지휘 아래 일했던 나폴라 학교의 행정관들은 SA와 SS 소속이었습니다. 나폴라스 학교는 경쟁, 군사 교화, 그리고 말, 오토바이, 자동차, 글라이더 비행기를 이용한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처음에는 소수의 학생만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전쟁 발발 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나폴라스 학교는 구식 군국주의와 신식 군국주의, 보수적 민족주의, 그리고 국가사회주의 군사훈련을 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반면 아돌프 히틀러 학교는 지적인 젊은 나치 당원들을 위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지도자 학교, 즉 당의 훈련 학교에 다니는 12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들은 히틀러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 무엇보다도 나치 당원이 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따라서 당 훈련기관들은 이 프로그램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하지만 아돌프 히틀러 학교 졸업생들은 당과 무관한 직책에서도 우성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전쟁의 종식은 히틀러가 꿈꾸던 전문학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좌절시켰고 나폴라 학교나 아돌프 히틀러 학교, 프랑크푸르트 최고 학교의 학생 중 누구도 당 지도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스윙운동, 해방의 분위기. 스윙운동이라는 흥미로운 문화 현상이 1930년대 중반 나이트클럽에서 나타나 독일의 거의 모든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1940년대 함부르크의 스윙클럽은 모험심 넘치는 낭만적인 열정과 엄격한 정권 생활에 대한 일종의 반항심을 경험했던 나치 사회 상류층 젊은이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스윙은 주로 상류층에서 유행했으며 무엇보다도 영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스윙보이와 걸은 칵테일 바와 나이트클럽에 모였고 때로는 자기 집에서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허세 부리고 도발적인 옷을 입고 공개적으로 추파를 던지고 격렬하게 춤을 췄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종종 세련된 타탄 체크 무늬에 맞춤 정장, 스포츠 코트, 벨트 모자, 흰색 실크 스카프, 접힌 우산, 그리고 긴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짙은 화장을 하고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하고 당시 유행하던 짧은 치마와 섹시한 블라우스를 입었고 심지어 머리를 길게 기르기도 했습니다. 당 당국은 이 청년 운동을 경악하면서도 동시에 신중한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상류층 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치는 이 운동의 영국적 영향과 지나치게 세계화된 성격을 싫어했습니다. 또한 성싱, 숭배와 추태, 유대인에 대한 관용이나 무관심, 그리고 나치 지도부에 따르면 흑인과 유대인의 영향을 받은 미국 음악에 대한 애정에도 분개했습니다. 스윙 댄스를 금지하는 최초의 조례는 1937년 11월 뒤셀도르프에서 제정되었는데 당시 베이토니 칵테일 바는 스윙 댄스를 금지해야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이후 2년 동안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받았고 그 결과 1939년 여름까지 대부분의 독일 도시에서 스윙 댄스가 사실상 금지되었습니다. 부유층이나 전문직 출신의 아리아계 독일인들이 영향을 받은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였기에 지자체들의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히틀러 유겐트와 다른 나치 단체들의 스윙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뢰했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젊은 스윙어들을 무엇보다도 애국심 부족과 체제에 대한 비수능을 비난했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의 성생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히틀러 유겐트에게 이러한 행위는 이상적인 삶의 방식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독일 아리아인의 정서를 왜곡하는 것이었기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보고서는 스윙족 젊은이들의 성적 취향에 대해 낙인을 찍었습니다. 히틀러 유겐트의 정보원들은 스윙보이와 스윙걸들이 일부 다처제 낭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그리고 여론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관용과 유대인과의 성관계를 어떻게 행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 대한 전쟁이라는 맥락에서 스윙 라이프 스타일은 나치즘이 제시한 민족주의적 정서에 분명히 어긋났습니다. 상류층 운동이었고 유대인이나 공산주의에서 유래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윙족에 대한 비판의 주요 축은 성적 문란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차적인 문제였고 주된 문제는 스윙족 운동이 유대인에게 관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성생활에 관해서 게슈타포는 문란함 자체보다 유대인의 참여에 훨씬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스윙 운동에 맞선 것은 히틀러 유겐트, 히틀러 유스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스윙 보이와 스윙 걸들에게 히틀러 유겐트는 지루하고 규칙에 너무 복종하는 아이들로 여겨져 가능한 한 규칙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스윙 운동에 참여한 많은 젊은이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 덕분에 히틀러 유겐트 대열에 합류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부당한 것은 스윙 보이와 스윙 걸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극우 정치 이념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지루하고 딱딱한 생활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히틀러 유겐트도 성관계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정치 종교인 것처럼 그들은 쾌락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더 고귀한 사명, 즉 유럽 전체를 아리아인으로 채우겠다는 사명을 위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시 말해 히틀러 유겐트에게 성관계는 개인적인 쾌락 추구가 아니라 의무 이행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성생활에 대해 거의 군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위한 경쟁, 건설 생산성, 그리고 직무 혜택. 1933년 6월 27일 히틀러 정부는 새로운 유형의 도로, 즉 고속도로 또는 아우토반 건설을 허가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복선 도로는 독일의 주요 도시들을 서로 연결하여 시민과 화물을 전례 없는 속도와 직접성으로 전국을 가로질러 수송할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랐지만 히틀러는 자동차 애호가였습니다. 그는 자동차 여행이 기차나 비행기보다 훨씬 뛰어난 미적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고속도로는 경치 좋은 도로를 따라 건설될 예정이었고 여행객들이 차에서 내려 다리를 뻗고 독일의 전원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임시 정차 구역도 마련될 예정이었습니다. 히틀러에게 이 도로는 인종적 목적까지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현대 독일인들을 고국의 진정한 숲, 산, 들판과 연결하고 현대 기술이 선사하는 모험, 속도, 그리고 흥분에 대한 북유럽인들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1935년 5월 프랑크푸르트에서 다름슈타트까지 아우토반의 첫 번째 구간이 개통되었고 1938년 여름에는 3,500km가 완공되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제3제국이 추진한 선전활동 중 가장 오래 지속된 사업이었으며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고속도로 노선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가장 아름다운 노선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때때로 우회하여 노선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교량과 휴게소 설계를 직접 승인했습니다. 이러한 교량과 휴게소 중 다수는 모더니즘의 대담한 사례였으며 히틀러는 엔지니어가 아닌 건축가에게 설계를 맡겼습니다. 바우하우스의 전 교장인 미스 반 데어 로에조차 휴게소 두 곳의 설계도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1939년 이전에는 독일이 유럽에서 자동차 보급률이 가장 낮은 사회 중 하나였기 때문에 독일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1935년 독일 인구의 1.6%만이 자동차를 소유한 반면 프랑스는 4.9%, 미국에서는 무려 20.5%에 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틀러가 베를린 모터쇼 연설에서 고속도로 건설 프로그램의 시작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의 진흥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 부담의 감소를 발표한 이유입니다. 그 결과 1933년 3월에서 6월 사이에만 자동차 산업 종사자 수가 40%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생산량은 1932년에서
1933년 사이에 2배가 되었고 1935년에는 다시 2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매년 25만 대가 넘는 자동차가 생산되었고 가격은 1920년대 말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자동차는 히틀러가 구상한 독일의 미래에 대한 기술적 비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는 거의 전 세계적인 자동차 소유를 포괄했습니다. 1920년대에 이미 그는 란츠베르크 교도소에서 그를 면회한 사람들에게 독일의 자동차화에 대해 이야기했고 1930년대 초에는 1000라이 히스마르크 미만에 판매되어 대다수 국민이 소유할 수 있는 소형 가족용 차량의 대략적인 스케치를 그렸습니다. 주류 자동차 업계의 회의적인 반응에 직면한 히틀러는 경주용 자동차 엔지니어 페르디난트 포르쉐의 협력을 확보했고 그의 시제품 설계는 1337년 말에 완성되었습니다. 히틀러의 개인적인 주장에 따라 자동차 생산은 나치당의 노동조합 후신인 독일 노동전선의 자금 지원을 받았고 독일 노동전선은 자동차 생산을 위한 거대한 새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미국계 오펠과 포드가 독일 소형차 시장을 독점하던 시대가 마침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이 새 차를 국민차, 독일어로 폭스바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공개 연설에서 폭스바겐을 기쁨을 통한 힘의 차라고도 부르며 매년 최대 100만 대의 차가 생산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모두를 위한 차라는 슬로건과 함께 노동자들이 임금의 일부를 저축하여 한 대의 차를 사도록 설득하는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 캠페인은 홍보 효과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이전보다 더 나은 임금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자동차 사회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미래를 위한 웅장한 기술적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더 즉각적인 혜택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은 도로 자체뿐만 아니라 건설에 필요한 기본 자재를 공급하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6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1935년 6월까지 고속도로 건설에만 약 12만 5천 명이 종사했으므로 이 프로그램은 실제로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었습니다. 나치는 1930년대 초 독일을 파국적인 경제 대공황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공약 덕분에 놀라운 선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933년 1월에는 600만 명이 실업자로 등록되었습니다. 1929년에는 2천만 명의 독일인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1933년 1월에는 그 수가 1150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1933년 1월 30일 히틀러의 총리 재임해 집권한 연립정부는 독일을 다시 일터로 복귀시키는 것을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로 선언했습니다. 1933년 6월 1일 정부는 제1차 실업 감소법을 공포하여 공공사업에 10억 라이히스마르크를 지원했습니다. 1933년 9월 21일 발표된 제2차 실업 감소법은 민간기업, 특히 건설업 종사자들이 신규 사업 수주와 신규 인력 고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5억 라이히스마르크의 신용을 제공했습니다. 1934년 공식 통계에 따르면 실업률은 2년 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1935년에는 220만 명을 넘지 않았으며 1937년에는 1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일자리 투쟁에서 승리했다는 나치의 끊임없는 선전은 널리 신뢰를 얻었습니다. 일부 무역 및 산업 분야에서 근무 시간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어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해야 했지만 이미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은 상당히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들은 공식 통계에 포함된 실업자 수를 감소시켰지만 전반적인 구매력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구매력 향상을 위해서는 더욱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자리 투쟁의 승리를 끊임없이 선전하는 것과 동시에 노동계급과 제3제국의 화해를 위한 대안적 수단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933년 11월 27일 독일 노동전선의 자회사로 설립된 기쁨을 통한 국민사회주의 공동체 힘이라는 기이한 조직이었습니다. 기쁨을 통한 힘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여가 시간을 조직하는 것을 허용하기보다는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가가 인종 공동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일과 자유시간, 공장과 가정, 생산 라인과 휴양지라는 서로 다른 세계를 조화롭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여가에서 기쁨을 경험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쁨을 통한 힘 운동은 중산층의 여가 활동을 대중에게 제공함으로써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할 것이었습니다. 기쁨을 통한 힘 운동의 가장 두드러진 활동은 의심할 여지 없이 노동자들을 위한 대규모 관광 사업이었습니다. 1934년에 이미 약 40만 명의 사람들이 Strength Through Joy가 독일 내에서 제공한 패키지 투어에 참여했으며 1937년에는 그 수가 17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939년 한 해에만 17만 5천 명이 이러한 조직적인 여행을 통해 이탈리아를 방문했으며 그중 상당수가 크루즈 여행을 했습니다. 1939년까지 이 조직은 8척의 크루즈선을 소유했는데 그중 2척은 자체 건조했고 4척은 거의 상시 임대하여 회원들을 리비아, 핀란드, 불가리아, 이스탄불과 같은 이국적인 곳으로 수송했습니다. 이는 독일이 실질적 또는 잠재적 동맹국들과 맺은 연대를 기념하고 미래의 독일 지배 유럽 제국의 모습을 홍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인 여행에 참여한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은 이전에 휴가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Strength Through Joy는 많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할인된 여가 활동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1935년까지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육 및 체조 저녁 행사에 참여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테니스, 세일링 그리고 이전에는 상류층만 즐길 수 있었던 다른 스포츠들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 계급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준 기쁨을 통한 힘, Strength Through Joy 부서는 아마도 노동의 아름다움, Beauty of Labor 부서였을 것입니다. 노동의 아름다움 부서의 기본 의도는 저임금과 긴 노동 시간을 여가 시설 제공이 아닌 작업장 개선을 통해 보상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동의 아름다움 부서는 세면 시설과 화장실, 탈의실과 사물함, 샤워 시설, 그리고 공장 내 전반적인 위생 및 청결 개선, 더 많은 공기, 더 적은 소음, 적절한 작업복, 정돈과 질서 유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깨끗한 작업장에서 건강한 근로자가 더 잘 일하고 직장에서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 모든 것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의 아름다운 부서는 작업장에서 콘서트와 유사한 행사를 마련하고 현장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건설을 장려하고 고용주들에게 근로자들을 위한 적절한 구내 식당을 제공하고 작업장에 널려있는 잔해와 폐기물을 치우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1938년까지 약 3만 4천 개 기업이 여러 면에서 성과를 개선하여 매장을 새롭게 칠하고 꾸미고 휴양 공간을 조성하고 위생시설을 개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제 혜택은 고용주들이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뷰티 오브 레이버는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가장 성과가 좋았던 기업의 상을 수여하고 수상자에게는 히틀러가 서명한 모범기업이라는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용주와 정권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은 명백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개선은 노동자들의 자비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추가 수당 없이 근무 시간 이후에 직접 페인트 칠, 청소, 건축 작업을 하도록 요구했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임금을 공제했으며 자원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해고나 심지어 강제 수용소로 보내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당시 독일은 1920년대에 비해 훨씬 산업화된 국가였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낮은 임금으로 오랜 시간 일해야 했지만 더 행복했습니다. 유대인의 강탈과 경제의 아리아화, 수백만 명의 독일 노동자들이 값싼 오락, 무료 해외 크루즈 여행, 그리고 직장 복지 혜택을 누리는 동안 그 돈은 어딘가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소위 순수 아리아계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는 히틀러의 가장 야심찬 계획 중 하나인 경제의 아리아화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는 유대인에 대한 전면적인 강제 수용에 불과했으며
현대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약탈 작전이었습니다. 총통의 이념에 따라 1933년 이전 나치 선전의 주요 표적 중 하나는 백화점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사람들은 백화점에서 온갖 종류의 값싼 대량 생산품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백화점 설립자 중 상당수는 유대인이었는데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의류 및 유사한 소매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소비주의와 대기업의 대중 착취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된 것이 유대인에 대한 증오로, 그리고 독일 경제의 모든 문제점을 유대인 탓으로 돌리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나치당 강령 16항은 1920년 대형 백화점을 즉시 국유화하고 소상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할 것을 요구하며 소규모 상점주들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했습니다. 1933년 3월 브라운셔츠 돌격대원들이 곶에 있는 우루어스 매장에 침입하여 매장 전체를 파괴했습니다. 소유주와 관계없이 여러 백화점에 폭력적인 공격이 가해졌습니다. 브라운슈바이크에서는 권총으로 무장한 브라운셔츠 돌격대원들이 지역 백화점의 식당을 총살했습니다. 덜 극적이긴 하지만 제3제국의 첫 몇 달 동안 백화점을 폐쇄하거나 세금을 부과하여 없애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경제부와 나치 지도부는 수천 명의 직원을 고용한 기업을 폐쇄하는 것이 노동투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백화점 불매운동은 1920년 이후 나치당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뚜렷한 반자본주의적 메시지로 시작했지만 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그 메시지를 포기하고 그 대신 유대인을 독일 경제에서 몰아내려는 단호한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백화점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 소유주에 대한 탄압은 비유대인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할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나치가 주장했듯이 1920년대와 1930년대 초 독일 경제의 병폐가 유대인에게서 비롯되었다면 기업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경제적 영향력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933년 초부터 지역 당 조직들은 유대인 상점과 사업체들을 괴롭히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돌격대원들은 유대인 소유 상점의 진열창에 구호를 계속 써서 사람들이 그러한 상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지방당국의 다른 곳에서 주문을 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경제적 영향에 경각심을 느낀 정부와 당은 일련의 공식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히틀러는 1933년 10월 초 공무원들이 유대인 소유의 상점과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1933년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에는 돌격대원들이 여러 지역의 유대인 소유 상점 앞에 다시 한번 점거하며 상점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 독일 민족의 반역자라고 선언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상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지역 시장이 늘어나고 유대인 기업은 더 이상 광고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지방당국은 유대인 소유 기업과의 모든 사업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1934년 봄에는 다시 광범위한 보이콧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건과 함께 폭력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유대인 상점 창문을 깨는 것부터 베스트팔레나 하우스의 유대교 회당에 폭탄 테러가 발생하는 것까지 다양했습니다. 1936년부터 재정적 공영에 처한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계획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즉, 당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고 노동자들을 행복하게 유지하고 히틀러가 불과 몇 년 만에 유럽의 절반을 정복할 수 있는 군비 경쟁을 시작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불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1936년까지 반유대 경제 조치에 대한 장관급 논의가 계속되었고 그 결과 연말에는 유대인 소유 자금의 해외 이전을 불법화하는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건의 기소와 수많은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 누군가 자금을 이전하려 한다는 의심만으로도 자금이 몰수되었습니다. 이는 이후 수개월, 수년에 걸쳐 점점 더 많은 재산 몰수의 법적 명분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특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발적인 지역 보이콧과 공격이 계속되었고
베를린에서 공포된 법률과 규정은 유대인 사업체들의 삶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아리아화는 유대인의 재산과 상점 및 기업의 소유권을 독일인에게 넘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헤르만 괴링과 내무부는 1938년 4월 26일 모든 유대인 또는 유대인의 비유대인 배우자에게 국내외에서 보유한 모든 자산을 5천 라이히스마르크 이상의 자산으로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유대인을 경제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에 대한 내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경매인 활동, 무기 소지 및 판매, 법적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이 무렵 유대인 소유 기업에 대한 압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가능한 한 나라를 떠나기로 했고 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1938년에는 이 사실을 몰랐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1938년 1월부터 10월까지 약 800건의 아리아화 사건이 발생했는데 여기에는 공장 340곳과 사립 은행 22곳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점차 가속화되었고 결국 모든 유대인을 몰살하고 그들의 모든 소유물과 자산을 몰수하는 최종 해결책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리아화는 실제로 비유대인 기업과 사업가들에게 부유해질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적어도 유대인 기업이 청산될 때 같은 경제 부문에 속한 비유대인 기업들은 경쟁에서 밀려났다는 사실에 자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계층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있었나요? 독일의 경찰 국가가 도입되면서 모든 남녀는 감시를 받았고 공공장소에서든 집에서든 자신의 행동과 말에 따라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나치는 독일 사회의 모든 계층에 아부하며 지킬 의도가 전혀 없는 약속을 하며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당열과 광신을 강조하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통해 정치 선전의 기술을 연마했지만 이는 자신들의 인기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경제적 안정과 독일 복지국가의 혜택을 위해 치러야 할 작은 대가이자 필수 조건으로 받아들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매일 침묵을 지키기 어려워했습니다. 정권은 다른 모든 정당과 가톨릭 청년단체를 불법화했습니다. 모든 공공 및 민간 기관은 나치 이념을 따르고 적응해야 했습니다. 1933년부터 시작된 고등학교의 남녀 학생들은 새 정권에 대한 충성선언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절차였고 정권에 반대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조차 정치적 박해를 피하기 위해 선언서에 서명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념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1933년 5월 10일 베를린을 비롯한 독일 주요 도시의 학생들이 반독일적인 서적들을 공개적으로 불태우는 행사를 조직했습니다. 토마스 만, H.G. 웰스, 잭 런던, 지그문트 프로이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그리고 시각장애인 미국 작가이자 정치활동가 헬렌 켈러의 책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는 베를린 학생들을 선동하며 이러한 지적 파괴 행위의 진짜 이유를 폭로했습니다. 나치는 대중이 스스로 생각하고 들은 모든 것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부추기는 모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선전 전술과 협박에 맞섰습니다. 다행히 나치는 모든 사람을 위협하지는 못했습니다. 덜 광신적인 당원들은 친구들이 자신들 앞에서 하는 비판적인 발언을 눈감아줄 수 있었고 심지어 일부는 공산주의 동료들에게 곧 있을 체포 물결에 대해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공장, 조선소, 철도 등에서 일하는 육체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곳에서는 당에 대한 충성심보다 동지애가 더 중요했습니다. 용의자는 며칠 동안 잠복해 있다가 병으로 인해 자리를 비운 탓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권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자리에서 해고될 수 있었지만 공식적인 해고 명분은 정치적 신뢰성 부족이었습니다. 육체 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들은 나치 시대에 임금이 꾸준히 하락하는 반면 공장 소유와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증가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기대하며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오래 일하고 더 빨리 일해야 했습니다. 나치 지도부는 국민과의 단결을 선언하면서도 노동자들을 중세 농노제와 같은 형태로 올가매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1934년 제정된 전국노동조합법 National Labor Organization Law에 따라 산업은 봉건체제로 후퇴하여 직원들은 하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고용주가 직원의 퇴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때마다 요구되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치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데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 개선보다는 정치 및 조직 생활을 억압하고 분열시키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춘 끊임없는 선전 활동을 통해 이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사람들을 개인적인 쾌락과 목적, 즉 안정적인 직업을 얻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휴가를 보내는 데 집중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성취만이 삶의 유일한 진정한 의미가 되었고 정치는 무의미한 귀찮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1930년대 말 대다수의 독일 노동자들은 제3제국에 적응했습니다. 비록 그 이념적 핵심에는 동의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3제국이 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경제적 어려움과 재앙을 극복하게 해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대다수의 독일 노동자들은 제3제국을 용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조직적인 저항의 가능성은 매우 낮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대가는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직전 독일의 공장과 작업장에는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반항이 만연했지만 이는 사실상 반대라고 할 만한 것도 아니었고 저항은 말할 것도 없었으며 제3제국의 지배 엘리트에게 진정한 위기감을 조성하지도 못했습니다.